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때는 2007년 여름방학 시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유명한 산악인이셨던 아버지는 나와 설악산 2박 3일 코스로 등반을 하게 되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많이 다녔던지라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 무척이나 신이 나 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의 선배가 나와 동갑인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나처럼 그 친구 역시 산악인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어릴 때부터 나처럼 아버지를 따라 늘 산행에 임했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웬만한 산 사람들보다 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친구였다. 우린 이른 새벽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다. 내 기억으론 새벽 3시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우린 차에서 내리며 한여름인데도 싸늘한 공기에 압도되어 눈이 번쩍 띄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를 소공원이라고 한다. 늘 오던 소공원인데도 이런 새벽이 와보니 느낌이 달랐다. 뭐랄까, 오싹한 느낌? 우린 가져온 배낭에 짐을 분배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이건 여담이지만 산행에서 분배해 나눠 갖는 짐 중에는 부식을 맞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처음엔 부식이 가장 무겁고 산에 오르기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식은 소비되기 마련이고 산행이 지속될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지고 있는 무게는 가벼워지니 산행 후반으로 갈수록 이점이 많다. 산에 오르고 수시간 후 우린 어느덧 일반 산행 코스에서 빠져나와 길이 없는 내설악에 진입해 있었다. 우리가 가는 코스는 리찌라고 해서 암벽 등반과 일반 워킹 그리고 2박 3일 코스이기 때문에 캠핑까지 포함해야 하는 장르이다. 우리가 가는 길의 명칭은 산악인들 사이에서 통칭 석죽길이라고 하는 리찌 코스이다. 중간중간 캠핑을 하며 암벽을 발견하면 생선을 본 고양이들 마냥 매달려 들곤 했다. 사실상 산행 코스는 한나절 남짓해 끝나는 코스이지만 음식도 해먹으며 암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방학을 맞이하여 휴양 겸 온 느낌이라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암벽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반 석죽길 코스에서 추가로 다른 길을 경유하며 암벽과 캠핑을 위주로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 중간중간 흐르는 계곡물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덮여진 몸을 달래기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발을 담그고 한여름임에도 얼음물 같은 계곡물에 세수를 하면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고된 산행으로 한계까지 처른 피로감을 한순간에 날려준다고나 할까.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산악 장비나 용언, 쉬운 말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다. 우린 가파른 벼랑 끝에 매달려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겪게 되었다. 암벽에 몇 시간씩 매달려서 벽에 정을 때려박고 로프를 연결해 몸을 맡기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암벽에 매달려 있었다.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자칫 잘못하다가 벽에 박아놓은 정이 벽에서 빠진다거나 벽에 발을 헛디뎌 부서지는 바위덩이가 밑에 매달린 사람에게 떨어진다거나 균형을 잃어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수차례. 우린 그런 고된 산행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아버지들을 믿고 또 믿으며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양쪽 엄지발톱은 이미 멍이 들어 빠져버린 지 오래고 손톱은 모든 손톱이 다 빠졌다. TV나 플랫폼에서 보는 인공 암벽처럼 잡을 곳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손톱으로 암벽을 갈아서 찍어 눌러야만 그나마 무기를 암벽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직벽.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며 10시간 이상을 매달려 있는다고 생각해봐라. 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심지어 구름이 한참 발밑에 보인다. 그것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온몸에 모든 신경이 춤을 추듯 한순간에 헛디딤만으로 석주길이 아닌 저승길로 돌아설 수가 있다. 이틀간 그런 길을 걸어왔다. 모든 심신이 지치고 만성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나조차도 머리만 땅에 닿아도 그 즉시 골아떨어질 정도의 고된 산행이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 밤도 무사히 어쨌든 살아서 이승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 밝아왔고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은 4명 다 너무 고단해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서로 깨우지 않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있던 우린 마지막 하산만이 남아있었다. 양 발끝은 빠진 엄지발톱 사이로 피가 굳어 맺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모두 빠져버린 손톱과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미 전신엔 감각이 없었다.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험한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두려움으로 변화돼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인가 보다. 허나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아 안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하산하는 길은 크게 가파르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구간에서 약 100m 정도 되는 낭떠러지를 로프 하나에 온몸을 의존한 채 하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난 코스라고 말씀하셨다. 한참을 걸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100m 정도의 하강 구간에 도착하게 되었다. 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산하던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안개가 너무 짙게 형성되는 바람에 하강을 하는 낭떠러지 밑에 안개가 가득 차 도저히 하강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나무에 연결된 로프를 바닥까지 내려서 도착 지점까지 로프가 닿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낭떠러지 밑까지 대략 100m 정도인 것만 알고 계실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기에 하강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로프가 단 10m만 짧아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착 지점의 지형물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더더욱 못하겠다는 공포심만이 밀려왔고 우리 일행은 끝내 안개가 걷힐 때까지 하루를 더 야영을 하게 되었다. 이미 가져온 식량도 바닥에 놨을 뿐더러 쏟아지는 폭우로 침낭과 텐트마저 온전치 못한 채 비젖은 침구류 속에 지친 몸을 뉘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선 물탱크가 터지듯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귀를 찌르듯이 쑤셔댔지만 너무나도 지친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퍼져버렸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갔고 어느덧 아침이 되었을 땐 비는 모두 그치고 다행히도 햇볕에 의한 안개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한치 앞 내 발끝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안개가 사라지고 나니 실로 내가 서 있는 이 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무에 로프를 연결해 선배, 나, 친구 순으로 한 명씩 하강을 시켜주셨고, 위에서는 아버지가 하강을 돕고 밑에선 아버지 선배분이 나와 친구를 차례대로 착지를 도와주셨다. 마지막엔 아버지가 회수 매듭이라는 로프 하강 기술을 써서 혼자서 기가 막힌 자세로 하강을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멋지게 착지했고 위쪽에 걸려있는 로프를 밑에서 회수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물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저 로프 하나만 가지면 못 갈 곳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타잔이 따로 없었다. 우린 최대의 난코스를 드디어 지나왔다. 이젠 걷는 일만 남았다. 집에서 걱정하실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니 더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제 집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하강 구간에서 안개로 인해 하루를 더 보내게 됐고,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란 걸 짐작할 수 있었으나 전화가 전혀 터지지 않는 장소라 어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린 계속 내려갔고 어느 순간 다시 비가 쏟아졌다. 그리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또다시 안개가 들이우고 있었다. 점점 안개가 짙어지자 앞길이 식별이 안 되고 이동 속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설악산은 암산이다. 즉 바위와 돌로 형성된 산이다. 특히 이곳은 일반인이 다니지 않는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고 발을 잘못 디뎠다간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점차 속도는 느려졌다.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이러다간 오늘도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아버지는 선배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우리를 다른 길로 안내했다. 처음엔 빗소리와 안개 때문에 몰랐는데 도착한 곳은 한 계류였다. 며칠째 비가 오는 터라 물살은 매우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계곡의 폭도 매우 넓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했다. 지금처럼 앞이 안 보이고 길을 가늠할 수 없을 땐 계류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아. 그래야 길도 잃지 않고 물이 가까이 있으니 식수도 걱정도 없고. 얼마 안 가 안개도 줄어들고 있었고 길도 아까 전보단 원만해졌다. 우린 이제 다 됐다 라는 안도감에 산책하듯 하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곡물을 보며 걸어가고 있던 찰나 계곡 중간쯤 큰 떡바위 위에 한 꼬마아이가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저기 어린애가 있네요. 뭐? 저기 어린애가 바위 위에서 오줌 싸고 있잖아요. 어디? 저기요. 바로 여기 바위 위에서 뒤돌아서 오줌 싸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와 선배가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흠칫 놀라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선배가 머리가 쭈뼛 설 정도의 고성을 지르는 것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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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가리고 갑자기 개 끌고 가다시피 나를 끌고 내려갔고 눈을 가린 손틈 사이로 어린아이의 오줌 싸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2, 3분쯤 정신없이 끌려 내려갔고 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의아해서 물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선배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갔고 마치 둘의 눈빛이 못 볼 것이라도 봤다는 양 너무 무서웠다. 그 눈은 마치 지금까지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다. 난 내가 뭔가 잘못이라도 했었나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어른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토록 화를 내고 있으니 어쩔 줄 몰랐었던 것 같다. 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데 저희 혼자 있는데, 두고 가도 돼요? 여기 뭔 애가 있다 그래? 아니, 방금 저 바위에서 오줌 싸던 애요. 너 지금 여기 애가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네가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봐봐. 애가 여기 어떻게 와? 어? 생각해보니 그랬다. 크기로 봐선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그곳에 있었을 리가 없다. 난 내가 본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물었다. 야, 너도 봤지? 방금 그 얘기. 몰라. 난 못 봤는데. 아까 그 노란 잠바 입은 애기 바위 위에서 오줌 싸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입을 벌렸다간 주먹이라도 날아올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넷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갔고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고 다시 안개가 길새라 우리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는 반대 방향으로 어느 한 부부인지 커플인지 모를 남녀가 플래시를 켜고 우비를 쓰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막하던 분위기도 깰 겸 나도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응? 우리가 온 길로 올라가면 그 100m 하강 구간에선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온 길로만 올 수 있고 반대로는 갈 수가 없어. 왜요? 그 하강 구간 낭떠러지가 90도도 아니고 45도로 꺾여지다시피 올라가야 하는데 세계적인 암벽가도 거긴 못 올라갈 거다. 그럼 방금 올라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 지금 좀 전에 올라간 아줌마랑 아저씨요. 너 이 새끼 진짜. 나는 아버지가 또 왜 저러는지 몰랐다. 왜요? 누가 지나갔다 그래? 그만해. 가자. 가자고. 난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돌아진 채로 앞만 보고 내려갔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내려가는 왼쪽편 숲속에 5개의 플래시 불빛이 보였다. 이번엔 분명히 나만 본 것이 아니었다. 우리 4명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도깨비 불이라도 본 마냥 넷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 가지 않아 알아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셋을 멈추게 한 뒤 숲속으로 들어갔고 5분 정도 흘렀을까. 아버지는 우리 쪽으로 5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오셨다. 내용은 이랬다. 분명 어저께 우린 산행을 마치고 내려가 집에 도착했어야 했고 늦어도 오늘 아침은 집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기다리다가 걱정이 심해진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설악산 국립공원 구조대에게 찾아가 입산한 우리들을 구조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구조대 5명은 우리를 찾다가 본인들이 길을 잃었고 나침반과 GPS를 보며 헤매고 낮에 올라와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해 본인들이 조난을 당해 있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하산을 하였고 서로 상황 설명을 끝냈다. 아버지가 이전에 설악산 국립공원 구조대로 활동하시던 때가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가 은퇴한 후로 들어온 신입들이라고 했다. 우린 결국 설악산 등산로로 진입해 안전한 산장에 도착했고 그곳엔 어머니와 동생이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셨고 모두 다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린 동생은 마냥 좋아서 웃고만 있었다. 가족들을 마주하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긴장되었던 모든 근육들이 풀어졌고 빠진 손톱,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그제서야 아파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 구조대원 5명은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구조대장이 올라와 아버지에게 왜 석축길까지 진입하는데 국립공원에 신고도 하지 않았냐. 우리 구조대원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큰 문제다라고 하며 그 얘기를 듣던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 아빠가 저 아저씨들 구해서 온 건데요? 뭐? 저 아저씨들 길 잃고 있어서 우리 아빠가 숲속에서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구조대장은 5명을 쏘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뭔 소리야 이게? 구조대원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고 아버지는 나를 등 뒤로 감추며 말씀하셨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구조대원들은 상황을 대장에게 설명했고 산장 한 구석에 가서 머리를 박고 기압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말씀하셨다. 에이, 그만하세요. 기상 상황이 너무 나빠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들 일어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거의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굶었던 우리들은 4일 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정신없이 먹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던 찰나 선배 아저씨가 물어왔다. 저 동빈아, 너 근데 아까 산에서 진짜 뭘 보긴 봤니? 난 아버지의 눈치가 보였으나 선배 아저씨가 물어본 것이니 대답을 이어갔다. 네, 오줌 싸던 꼬마애랑 올라가던 아저씨 아줌마 못 보셨어요? 선배랑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둘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서로 마주보다가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그 후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석축길 산행은 마무리되었고 지금까지도 내 기억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10수년이 흐르고 내가 20대 중반쯤 접어들었을 시기 아버지와 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그때 석축길에 갔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아버지는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저 아버지, 근데 그때 석축길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땐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기억이 나셨는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네 나이 정도 됐을 때 그 산중에서 죽은 일가족이 있었다. 내용은 이래했다. 아버지가 20대 무렵이었을 시기 산에 놀러왔던 가족 중에 아이를 잃어버려 그 골짜기에서 한 아이가 실종됐고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한 부모가 매일 그 기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다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그 부부 또한 사망했다고 전해 들었다. 바위 위에서 오줌을 싸던 그 아이와 그 밤에 빗길을 뚫고 산을 역행하던 부부가 그들이었던 것이다. 지금 와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그 아이가 실종 당시 어떻게 그 험한 산을 뚫고 와서 그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었는가? 아이를 봤던 장소는 단순히 워킹만으로 올 수 있는 곳이긴 하나 일반 산행 코스는 분명 아니었고 구조대원까지 길을 잃을 정도의 울창한 숲인 건 확실하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어디서 사고를 당했고 어디서 실종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밝혀진 것이 없다.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내가 확실하게 보았던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의 퍼즐이 짜맞춰진 것이다. 30살이 넘는 지금도 그 후로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부부가 무사히 그 아이를 찾아 성불하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